안녕하세요. 저는 이쁜 딸랑구 하나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최근 들어 경험하게 된 유튜브 세상에 신기해하며 이 채널 저 채널 구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도중에 발견된 이 사연 채널에 유독 저의 흥미를 끄는 요즘입니다.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인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저에게 용기를 주더라고요. 이야기를 쓸 용기요. 사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려는 사연은 TV 채널이나 그런 곳에 제보해야 할 사연이긴 한데요. 일을 크게 키우기보단 그냥 저의 힘들었던 마음을 토로하고 위안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독수리 타법으로 힘겹게 치는 글이기에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겪은 시댁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아버님은 남다르신 분이었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적 돌아가셨기에 제가 만나뵐 수 있는 분은 아버님 뿐이었는데요. 처음 아버님을 만났을 때 인상이 무서우셨어요. 어쩐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칼이 베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만히만 계셔도 카리스마가 절로 풍겨져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 경찰직에 오래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말씀 한마디를 하셔도 약간 얼게 만드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약간 성격이 소심하고 잘 위축되는 편이라 그런 분들 앞에 서면 곧잘 주눅이 드는데요. 시아버지니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특히 저희 시아버지는 체격도 크고 그 시대 어르신들답지 않게 손이나 발도 굉장히 크신 편이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철우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첫 만남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보실까 싶더군요. 도대체 첫 만남에서 말도 더듬고 뭐라고 하고 나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렇게 어버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그러시더군요. 네가 너무 떨고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장난치거나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그런 자리가 또 아닌 것 같아 겨우 참았다. 근데 사실 난 편한 사람이니까 언제든 격이 없이 대해줘라. 네, 아버님. 그리고 참고로 며느리 들어오기만을 엄청 기다렸던 사람이야. 절대 시집살이 이런 건 일절시킬 생각 없고 그저 너희만 잘 살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라. 전화 연락 이런 것도 하지 마. 아버님을 겪어보며 알게 되었지만 무척 유머러스한 분이셨습니다. 일상이 농담이라고 할 정도로 시종일관 유머를 던지셨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웃기던지 웃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가 있더라고요. 보통 시댁에 오면 언제 시간이 흘러가나 시계만 본다는 며느리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외려 그 반대였죠. 시아버님 농담 속에 배어있는 따뜻함도 좋았고 저를 은연중에 배려해 주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나 보다 싶더라고요. 또 저희 시아버지에겐 배울 점이 참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시아버지께서 경찰직에 오래 근무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성격상 그런 직업은 무섭고 피곤해서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시아버님께서 간혹 말씀하시는 경험담을 듣고 있노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가령 이런 말들이었어요. 듣고 있으면 거의 영화 한 편이었고 전 객석에 앉은 관람인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근무할 당시에 동네에 강도질부터 시작해서 죄질이 엄청 나쁜 놈이 있었는데 잡기가 힘들었어. 경찰망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거든. 근데 어느 날 제보를 받고 그놈을 잡으러 어느 오락실에 갔는데 진짜 그놈이 있는 거야. 가짜 제보들이 많아서 설마 했거든. 잘 걸렸다 싶어서 다가갔는데 이놈이 글쎄 날 보더니 화장실로 막 도망가더라고. 나도 빨리 뒤따라갔지. 그래서요? 근데 갑자기 그놈이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가방에서 무기를 꺼내는 거야. 무기요? 식칼을 꺼내드는데
나도 사람이니까 약간은 움찔하게 되더라니까. 근데 다행히 그 화장실 안에 소주병들이 나뒹굴고 있었어. 그게 천운이었지. 옆에 있는 소주병으로 확 머리를 갈겨버렸지. 거의 빛과 같은 속도, 아니 빛보다 빠른 속도였을 게다. 반사적으로 몸이 움직여버렸으니까. 와, 아버님 진짜 대단하세요. 무슨 영화 줄거리 듣는 줄 알았어요. 대단하긴. 그나저나 나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안 나오려나? 죽기 전에 좀 찍어주지. 무료로 출연해줄 의향도 있는데 말이야. 무료 출연이요? 아, 카메오 같은 걸로요? 그래, 카메오. 특별 출연. 시아버지는 입맛을 다시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도 정의감 투철하시고 직업정신 강하셨던 시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가 나온다면 참 좋겠다 하고 덩달아 생각했어요. 에피소드가 엄청났거든요. 게다가 저희 시아버진 시어머니를 남편 중학생 때 암으로 일찍 보내셨기에 더더욱이나 외롭고 힘드셨을 만도 한데 남편 말에 의하면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정네 둘 키우는데 뭐가 힘들 게 있어. 물론 이 녀석들이 말 안 듣고 할 땐 속 많이 썩였지. 근데 뭐 어쩌겠나. 이미 낳아놓은 애들,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니 내가 어떻게든 키운 거지.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얘네들이 다 알아서 자라줬다 싶어. 나는 뭐 공부시킨다거나 열성 부리며 한 게 별로 없거든. 아버님,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그렇게나 키우셨다니 저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다 저희가 당시 신혼집을 적적하실 아버님 집 근처로 잡아 만남이 잦아지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아버님께 남편을 키우셨을 때 재미있는 일화들을 듣고 싶어 물은 적이 있었어요. 내심 재미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시아버지께서 약간 말씀을 하시다 흐리신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저희 남편과 관련된 것이었답니다. 그래, 물론 그 철우는 좀 별난 부분이 있어. 힘들긴 했지. 그래서 더 엄하게 키웠고. 별난 부분이요? 남편은 자기가 되게 모범생 스타일이었다고 하던데. 시아버진 남편과 도련님을 키우시는 걸 말씀하시다 남편을 향해 별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그걸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언제나 인자하시고 웃음이 많으신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답니다. 더군다나 남편의 어린 시절이었으니 웃음 나올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았는데 기대와는 달랐죠. 그런데 그때 남편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우리 이제 안 가? 슬슬 늦었으니까 가야지. 그래. 아버님, 저희 차가 막힐 것 같아서 먼저 일어나 볼게요. 이 사람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피곤한가 봐요. 오냐. 그래. 내가 애들을 너무 붙잡았구나. 피곤한 기색이 일절 없던 남편이 갑자기 너무 피곤하다며 일어서자고 하는 바람에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흐지부지 되어버렸죠. 시아버진 저희를 바래다 주시면서도 약간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이상하리만치 오래 남았죠. 나중에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곰곰이 돌이켜보니 그때의 시아버지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은 어렸을 적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해져서 그날 그렇게 자리가 파하고 나서도 저는 몇 번 남편이나 혹은 도련님에게 어린 시절 뭐하고 지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은 다신 묻지 못할 만큼 서늘하게 답했어요. 질문할 여지조차 주지 않는 답으로요. 뭐 별거 없었어. 왜 그런 걸 물어 쓸데없이. 하하, 저희 형은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나중에 도련님에게서 들은 정보는 그게 다였습니다. 물은 제가 민망해져 다시 저도 묻지 않았고요. 그러다 평소 저를 아껴주셨던 시아버지께서 저를 따로 부르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날 너무나 충격을 받아 말을 잇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는 그 나이 때 남성분들답지 않게 디저트 카페에 가거나 하시는 일을 좋아하셨어요. 달달한 것을 좋아하셨는데 당뇨도 조심해야 하고 건강도 챙겨야 하니 자주는 못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저와 카페에 마중 가는 것이 당신의 유일한 낙이셨답니다. 그날도 시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카페에 가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대구로 향했죠. 근데 얼굴 표정이 무거우시더라고요.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다가 새로 생긴 카페 발견했는데 빵이 무척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거기 가면 될 것 같은데. 아유,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저 아가, 일로 앉아보거라. 무거운 기색으로 제게 곁에 다가와 앉아보라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덩달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딘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역시나 덤덤하려 애쓰는 시아버지의 말씀 속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아무래도 당분간 너랑 하는 나들이는 못 갈 것 같구나. 저기 내가 병원에 입원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위암이라고 하더구나. 네? 순간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같은 위암이라도 몇 기이고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에 따라 호전될 확률이 달라지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버님은 이미 3기의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절제술 수술을 받고 항암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미 친정엄마께서 위암을 앓으셨던 적이 있었던 터라 사실상 3기라는 말을 들었을 땐 심장이 철렁했어요. 친정엄마께선 비교적 조기에 암을 발견하셨고 완쾌 판정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그건 정말 천운이 따르신 거였거든요. 3기의 생존율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걸 아는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작 울고 싶은 사람은 아버님일 텐데도 제가 더 주체할 수 없어 민망스럽고 죄송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막을 길이 없더군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병원에 데려다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 친정 오빠들이 저 못살게 굴 때도 아버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아가.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나는 지금이라도 발견된 게 다행인 것 같다. 역시 나는 운도 좋고 복도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병 걸렸다고 울어주는 너도 있고 하니 겁날 게 없구나.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과담 어떻게든 이겨내보마. 아버님은 그 와중에도 저를 달래주기 위해 무진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버님답게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만약 좌절하고 슬퍼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당신께서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에겐 위안이었네요. 그러나 남편에게도 집에 가 이 소식을 전달해야 했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 염려가 되었습니다. 워낙에 무뚝뚝한 성정이지만 자신의 부모가 아프다는 소식에 태어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굳게 마음을 먹고 힘겹게 입술을 떼었을 때 이어진 남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남편이 그날따라 늦게 퇴근한지라 12시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다 현관에서 남편 가방을 받아들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여보 있잖아. 아버님 위암 3기시래. 혹시 당신도 들었어? 아버님이 당신한테 먼저 말했으려나? 나 아까 많이 울었어. 아버님 알다시피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셨잖아. 하나뿐인 며느리라고 나도 많이 아껴주셨는데. 말하면서도 저는 다시 아버님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남편은 딱히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버님 나이가 사실 적지 않으시니 이런 일이 언제나 있을 거라고 난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도 뭐 위암 4기는 아닌 거니까 치료 받으시면 괜찮아지겠지. 여보, 괜찮은 거야, 당신? 뭐가? 아니,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남편의 반응은 덤덤 그 자체였어요. 그땐 슬픔을 숨기려고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나치게 덤덤해서 마치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 같았거든요. 여기서 남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부터 성격이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심 위에다 감정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저와 달리 무슨 위기 상황이 닥치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원 사이였는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반했고 제가 먼저 좋아해서 고백도 먼저 하게 됐어요. 남편은 싫지 않았는지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했고요. 그렇게 불같지도 그렇다고 어른 같지도 않은 미적거리는 연애를 하다가 저희는 나이가 30이 넘어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때 프로포즈는 의외로 남편이 했습니다. 제가 의외로라는 말을 쓴 거를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그만큼 남편은 살뜰하다거나 다정하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청혼 역시 나랑 결혼해줘 이 짧은 말이 전부였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방방 들떠 좋다며 친정집에 소식을 알렸고요. 여보,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아. 마음 안 좋으면 연차 내도 되고 당신 요즘 무리해서 일하긴 했잖아. 아니, 그럴 필요까진 없어. 힘들지 않아. 그리고 아버지 아프시다고 회사를 왜 쉬어? 어? 어른들 아프신 건 뭐 당연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때 남편이 정말 순진무구한 눈동자로 왜 쉬어? 라고 묻는데 약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거든요. 부모가 아프다는 것과 자신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얼굴이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남편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요. 저는 아기 계획도 지우고 일단은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시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병원도 데려다 드리고 암에 좋은 것들도 갖다 드리며 항암 치료로 입원하시는 동안 곁에 있어 드렸어요. 다행히 그 과정을 저만 해낸 것은 아니고 도련님도 도와주셨고요. 저는 도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상 가끔 명절에나 보니 친해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때 비로소 말을 트게 된 것이었죠. 남편하고 연년생이고 하니 많이 싸우시면서 컸을 것 같았는데 도련님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도 보면 저희 남편 존중해 주시고 그러는 게 눈에 보여요. 늘 감사해요. 아, 도련님 요즘 스타트업 운영하신다고 했죠? 하루하루가 바쁘실 텐데 도련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도련님 오셔서 덕분에 아버님도 힘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형수님. 당연한 일인데요. 형수님이야말로 저희 아버지 잘 모셔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근데 저 형수님, 형은 많이 바쁜 거죠? 통 안 보여서요. 며칠 전에 연락했더니 전화도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형식상 왔다 갔다 하는 건 하고 있는데 어쩐지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오면 뭘 하는지 컴퓨터만 보고 있고 그렇다고 딱히 게임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지만 형이 혹시 뭐 다른 이상한 행동하는 건 없을까요? 특이한 행동 같은 거요. 특이한 행동이요? 어떤 걸 말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말이 헛나왔나 봐요. 당시 도련님은 저런 이상한 말을 남겼어요. 제가 남편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자 저보다 더 어두운 얼굴이 되어서는 혹시 특이한 행동을 하냐고 묻더군요. 제가 대묻자 다시 자기가 잘못 말했다며 말을 급히 취소하고요.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확 일어나서 먹을 것을 좀 사오겠다며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데 느낌이 싸했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병실에 자주 들러달라고 요청했는데 남편은 회사 프로젝트가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프로젝트가 꽤 중요해서 그래. 나도 내가 여력되면 어떻게든 가겠지만 상황이 안 되네.
당신이 힘써주니까 고마워. 이건 그 답례야. 평소 한 문장 이상 잘 말하지 않는 남편이 그땐 자신도 미안했는지 제게 설명을 해가며 비싸 보이는 팔찌까지 선물하는데 나비 모양이 달려있는 팔찌였습니다. 꽤 예쁜 팔찌였어요. 근데 그 팔찌를 보다 문득 도련님 말이 스쳐 지나가면서 혹시 남편이 딴 데에 눈이 팔려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도요. 남편의 야근이 유독 많은 것도 수상했고요. 남편의 무뚝뚝한 성격을 누가 좋아해줄까 싶기도 하지만 남편의 외모가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실제로 회사에 있을 때 저만 남편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이걸 친구한테 말했을 땐 난리가 났고요. 뭐? 바람? 그럼 당장 뒤를 파보든가 해야지. 너 뭐 본 거라도 있는 거야? 얼른 미행해보고 증거 잡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잡아. 내가 이혼으로 고생하는 친구들 한두 명 보니? 지금 증거 안 잡아놓으면 나중에 눈치채서 내빼버릴 수도 있다고. 그럼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끝나는 거야. 알았어. 당장 알아볼게. 순간 친구의 말을 듣고는 정신이 확 깨이더군요. 이때껏 걱정만 하고 있었던 스스로가 창피했죠. 저는 당장에 남편 블랙박스부터 내비게이션 기록, 핸드폰 채팅창 내용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했던 것이 너무나 깨끗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깔끔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긴 했지만 마치 일부러 지웠다는 듯 채팅창도 업무 내용 빼고는 다 지워져 있었죠. 굳이 왜 지웠을까? 내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들킨 걸까? 찾으면 찾을수록 의심이 초조함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밤늦게 퇴근한 남편이 저한테 소주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날따라 뭔가 진지한 표정이길래 덜컥 겁이 났죠. 당신 혹시 내 핸드폰 봤어?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자기가 그런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모르냐며 다다다 쏘아대더군요. 제 행동이 선을 넘었다는 거죠. 저도 부부 사이에 있어 신뢰에 어긋나는 행동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의심이 되는 걸 어떻게 하나요? 일단은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며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밝히게 되었어요. 그게 당신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미안해. 나도 친구 말에 너무 홀랑 넘어간 것 같아. 알잖아, 나 귀 얇은 거. 미안해. 뭐?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남편의 얼굴이 황당함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떻게 바람을 생각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뭐 여자 향수나 립스틱을 묻혀온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저 친구 말에 제가 쉽게 넘어가 버린 거죠. 남편이 자기는 바람핀 적이 없다며 대놓고 핸드폰 내용, 메일 내용 전부를 보여주더군요. 확인을 마치자마자 저도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져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잘근잘근 뜯었습니다. 역시 남편은 더 화가 났는지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 어이없다. 어떻게 배우자의 바람을 그렇게 쉽게 의심해? 부부인데 이건 아니지. 신뢰를 무너뜨리고 싶어? 미안해 여보. 나도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 성격인 줄 몰랐어. 미안해 정말. 다신 이런 행동 하지 마. 아주 바보 같으니까. 다음부턴 절대 이런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근데 여보. 근데 원래 자기 기록 같은 거 잘 지워? 원래 그랬잖아. 왜, 그것도 의심돼? 휴지통까지 보여줘? 아니야. 아니야. 다신 함부로 뒤지지 않을게. 미안해, 정말. 제가 100배 빌고 사과함으로써 결국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남편 역시 더 이상 분란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넘어갔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때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 남편의 뒤를 팠다면, 차라리 업체에 맡겼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마 많은 것이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아버님은 힘겹게 인생의 고비를 지나고 계셨어요. 남편에 대한 의심이 종결되고 다시 아버님에게 관심을 돌릴 수가 있었는데요. 가슴 아프게도 아버님은 항암의 부작용을 크게 겪으셨어요. 아마 여기서 항암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몸 안에 나쁜 암세포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도 많이 빠지고 입맛도 잃어버리시고 거기다 설사도 심하셨습니다. 아가, 너에게 미안하다. 네가 애써주는데 참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아니에요, 아버님. 약한 소리 마세요.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얼른 나와서 우리 꽃구경도 가고 단풍 구경도 가고 해요. 그때마다 전 일부러 쾌활한 목소리를 내어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꽃 한 송이를 침대 옆에 놓아두곤 했죠. 다행히 아버님은 항암을 받으시는 동안 많이 힘겨워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해 나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항암 치료가 다 끝났을 때 저희에게 한 가지 선언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게 많이 섭섭한 소식이었어요. 바로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기 좋은 곳으로 가 요양을 할 겸 쉬고 싶다시는 게 요지였어요. 아파 보니 알겠더구나. 내가 세상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았다는 것을. 진즉 좀 스트레스 덜 받고 건강 신경 쓰며 살면 좋았을 걸 말이야. 세상 만사 그래도 즐겁게 살았으니 죽어도 후회는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부딪혀 보니 후회되는 것들 천지였어. 얘들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즐기며 살아야 돼. 나는 이걸 지금에서야 알았지만 너희들은 일찍 깨닫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건강 챙기며 살아야 한다. 아무쪼록 나는 내려갈 테니까 가끔 휴식 필요할 때 내려와서 나랑 떠들고 가거라. 아버님, 정말이세요?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전 너무 서운했어요. 제게 결혼 생활 내내 많은 지지자가 되어주셨던 분이 곁을 떠나간다는 생각에 외로움도 한켠 들더라고요. 그만큼 아버님은 제게 의미가 깊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그 한 말씀을 남기시고 집을 처분하신 뒤 빠르게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고 여기서 친구분들도 꽤나 많으셨는데 그 모든 걸 다 처분하고 내려가실 정도면 건강을 잃으시면서 느끼신 게 큰 것 같았어요. 그 후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 장가를 가고 또 저희 사이에도 아이가 생기면서 인생은 아무렇지 않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사실 임신을 위해 딱히 크게 노력한 건 없었는데요. 제가 체질적으로 임신이 잘 되는 체질이었던 건지 마음을 먹으니 쉽게 아기씨가 들어서 버렸어요. 친정엄마는 축복 중에 그런 축복이 없다며 동네에 잔치를 열 기세였어요. 네 오빠들 중 정상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마음고생만 오지랖게 했는데 너라도 임신하고 손주 소식 들고 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장해. 기특해. 물론 아버님 역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아버님은 공기 좋고 물 좋은 시골에서 간간히 소식을 전하곤 하셨는데 가끔씩 직접 농사 지으신 채소들을 보내기도 하셨어요. 제 임신 소식을 듣곤 뭐? 아니 정말이냐? 나한테 손주가 생긴다고? 아이고 하늘이 나를 살리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이런 감사한 소식이 있었구나. 아들일까 딸일까 너무 궁금하네. 그러지 말고 내가 조만간 니들 사는 곳에 한번 가마. 우리 둘째 놈하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라도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며 서울로 냅다 오셔버렸죠. 제가 입덧이 좋아졌을 시기 오셔서 그날은 오랜만에 아버님과 즐겁게 못다한 수다를 떨며 회포를 풀었답니다.
사실 아버님이 시골에 계시니 전보다 교류가 적어졌고 예전같이 어디를 같이 다닐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얼마나 좋던지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에 종일 떠들고도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저를 구석으로 끌더라고요. 저기, 꼭 아버지 우리 집에서 재워야 돼?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 반년 만에 보는 거잖아. 왜? 여기서 재우시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아, 나는 좀 불편해서. 당신이 아버지가 불편하다고? 아니, 왜? 처음 듣는 황당한 소리였습니다. 전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시아버지가 아닌데 갑자기 남편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제가 따져 물으니 절대 답은 해주지 않고 자긴 불편하니 내보내란 말만 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제가 의견을 물으지 않으려 하자 그럼 제 마음대로 하라며 토라진 듯 뒤를 도는데 황당했죠. 보통은 제가 저희 친정엄마를 데려온다고 하거나 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건 실제로 나중에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서 아이를 봐주겠다고 일주일이나 머물고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땐 남편이 별 불편한 기색을 비추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이해가 가시겠어요? 딱히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 드러나는 갈등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때 시아버진 저희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있는 것 같으니 도리어 약간 불편해하시며 그렇게 마음이 찝찝한 채로 그 다음날 아침 배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자주 오셔야 돼요. 아니 아버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갈게요. 아기 낳고 손주 보여드리러 갈 테니까 건강히 계세요. 화투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요. 담배는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알겠다 알겠어. 우리 며느리 아니면 누가 내 걱정해 줄까 몰라. 그나저나 다음에 시골 오면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이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야무지고 착실해. 우리 집 논밭일도 잘 도와주고. 꼭 소개시켜줄게. 어머나, 세상에 그새 만나시는 여자가 있으셨던 거예요? 역시 멋쟁이 아버님. 꼭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엄청 싹싹하게 대해드릴게요. 몰랐는데 아버님께서는 만나시는 여자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실로 어머님을 보내시고 몇십 년 만에 하는 연애이실 텐데 수줍어하고 떨려하시는 모습이 눈에 그려져 얼른 그 모습을 보고 싶었죠. 후에도 전화할 때마다 가끔 그 정자라는 아주머니에 대해 제게 말해주시곤 했는데 그 고민 상담들이 참 귀엽게 느껴졌어요. 정자 씨가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가끔은 헷갈린단 말이야. 아니 저번엔 이장님 밭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데 그걸 보면 나한테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제는 갑자기 나 먹으라고 고구마를 한 소쿠리 쳐서 갖다 주는데 마음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에이 나도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새삼 귀엽게 느껴져 혼자 조용히 속으로 웃곤 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이라면 당연히 그 여자분이 아버님을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확신이 현실이 되어 정말로 이렇게나 빨리 진도가 나가버릴지 모르고 있었죠. 아버님께서 제가 소중한 딸을 안고 시골에 내려간 날 그 정자 아주머니와 함께 나란히 앉아 웃고 계시는 겁니다. 정자 아주머니는 수줍은 얼굴로 아버님 손을 잡고 계셨고요. 저는 어머하며 연신 탄성을 내질렀어요.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얼른들 들어와라. 정자씨가 우리 며느리랑 아들들 온다고 하니까 귀한 밥상 마련해놨어. 얼른 와서 들어라. 차린 건 없지만 한번 맛보셔요. 이거 수정과도 직접 담갔어요. 먹어봐요. 아버님의 짝으로 정자 아주머니는 아주 괜찮으신 분 같았습니다. 햇볕에 살갗이 많이 타셨지만 그럼에도 이목구비가 오똑하셔서 예쁘장하셨고 말씨도 고우신 게 심성도 고와 보이셨어요. 무엇보다 아버님을 향한 애정어린 눈길, 꿀이 뚝뚝 흐리는 눈길, 그것을 보고야 말았죠.
병을 깊게 앓으셨던 아버님이셨으니 그 누구보다 행복하시길 바라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으신 것 같아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여기서 이 관계에 별 관심 없는 건 남편뿐이었어요. 남편은 이날 원래 일 때문에 못 온다는 걸 제가 억지로 끌고 와서 그런지 종일 노트북과 핸드폰만 볼 뿐이었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모두가 정자 아주머니에게 질문하고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들기 바쁜데 혼자만 겉돌고 있더라고요. 나중엔 제가 다 외려 민망해서 남편을 끌고 가 말 좀 하라고 보챘습니다. 입에 지퍼 잠갔어? 왜 그래? 우리 운수까지 데리고 왔는데 진짜 이럴 거야? 아니, 내가 말했잖아. 회사 일 바쁘다고 그러니까 왜 무작위로 사람을 끌고 내려와. 아, 당신 말 참 이쁘게 한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님한테 그러고 싶어? 아버님이 행복한 게 싫어?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그리고 남편은 아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별로 없다고만 생각했던 남편이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차갑고 정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더라고요. 남편은 당시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바쁘단 핑계로 아이 교육에도 뭐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에 불이 붙듯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동정심이 없고 공감이라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된 사건 말입니다. 어느 날 딸아이와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주말 외식을 즐기고와 TV를 보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고 있던 영상이 동물들을 고속도로에서 버리고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고 딸아이가 눈을 가리며 무섭다고 울먹거리길래 제가 눈을 대신 가려주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저게 뭐가 슬프다는 거야. 요즘 방송들 참 가식적이야. 동물이 사람이랑 같아. 남편은 그러고선 이해할 수 없단 표정으로 절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순간 내 남편에겐 양심의 가책이랄까 그런 게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치는데 저도 모르게 핸드폰에 소시오패스란 단어를 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특징들을 보는데 교묘하게 남편과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윤리적인 선이 가끔은 불분명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버려진 동물이나 아기가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봐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고 저희 아이가 힘겹게 리어카 끄시는 할아버지를 보고 도와주려고 하면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둬 라며 도리어 아이를 막았어요. 여보, 왜 그래? 뭐가? 아니, 애가 도와주려고 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구태여 맞게까지 해. 당신 오지랖 지나치단 생각 안 들어? 저런 노인 도와줘봤자 뭐해. 저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야. 그리고 한 번 도와주면 거지처럼 계속 구걸한다고.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말을 섞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는 더 냉전적인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 잠시 공기 좋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그 몇 년간은 남편과 별로 말도 섞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 동네에 친정엄마가 계셔서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죠. 김서방이랑은 여전히 사이 안 좋아? 근데 내가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하더라. 장모를 봐도 사람이 늘 차갑고 되면 아니 몇 년을 알았으면 정이 쌓이고도 남을 시긴데 말이야. 난 너무 김서방이 어려워. 그나저나 우리 딸 고생하네. 안쓰러워 죽겠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의 위로를 받고 나면 그제야 조금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도 친정엄마와 함께 있으니 정서가 안정되었는지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좋아했어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집 뒤편에서 밤마다 한 번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집 뒤편엔 창고가 하나 있었고 그 창고 뒤편이 산속이라 처음엔 동물들 소리를 잘못 들은 거겠지 싶었습니다. 창고는 남편이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엔
딸아이가 저를 붙잡고 자꾸 집 뒤쪽에 창고로 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창고는 왜? 엄마 바빠, 밥 해야 돼. 엄마, 창고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린단 말이야. 나 무서워. 저는 그때 귀신을 무서워하는 딸아이가 괜한 소리를 하는 거라고 흘려넘겼어요. 근데 딸아이가 그 말을 한 것이 마음에 남았는지 저도 한 번씩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말 창고 근처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도 들리고 뭐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그 앞에 있다 보면 괜히 소름이 오서서 돋았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아침 창고 앞에 한참 서 있으니 남편이 큰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군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순간 놀라 들고 있던 핸드폰까지 떨굴 뻔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있어? 나 그냥... 당신 음식 준비 안 해? 나 얼른 먹고 출근해야 한다고. 남편은 유난스럽게 짜증스러워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평소야 아침밥 준비가 늦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그러는 것이 마치 뭔가를 들킨 사람 같았어요.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을 들킨 그런 느낌을 받았죠. 저는 남편의 만류에 곧장 집으로 갔지만 그 뒤에서 남편이 창고문을 단단히 잠그는 소리가 들려 저도 모르게 발길을 멈췄습니다.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뭐가 있다고 저기. 처음엔 단순히 짜증이 났지만 밤새 남편이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특히 밤이면 더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창고 안을 슬쩍 들여다볼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마도 저는 이때 분명 어떤 직감을 느꼈지만 무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것을 알게 될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작동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곤히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운 딸은 자꾸 무서운 소리가 난다며 제 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소리?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건데? 엄마, 집 뒤쪽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나 못 자겠어. 엄마 아빠랑 잘래. 딸 방은 집 뒤편이랑 더 맞닿아 있어 유독 더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딸 방을 저희 방과 바꿔주었죠.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기 위해 윤기를 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신경 쓸 새도 없이 마음이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련님에게서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잠깐 서울로 가 커피숍에서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도련님이 저를 보자마자 무서운 얼굴로 바뀌더군요. 제가 아버지 안색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암이 재발되었다고 이번엔 전이까지 다 돼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해요. 아버지가 항암하실 수 있는 체력도 안 될 것 같고 일단 형수님께 소식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뵙자고 했어요. 아버님이요? 정말이에요? 눈물을 글썽거리는 도련님 말 속에 저는 또 한 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게 되셨고 저는 이제 아버님의 마지막을 정말 준비해야 한다,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나저나 니들이 나보러 온다고 고생일까봐 그게 더 걱정스럽구나. 큰애도 그렇고 다들 바쁠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아가야, 나는 언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만큼 누리고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니. 이 정도면 충분해. 정자 씨도 만났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도 얻었고 손녀도 보았고 됐다. 아버님은 그날따라 미련이 없어 보이셨어요. 뭐랄까 체념을 하신 듯 보이셨습니다. 그저 자신의 운명이니 덤덤히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 같았어요.
그 앞에서 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병실에서 나오며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시야가 뿌얘질 정도로 울었을 뿐이었죠. 아버님은 끝까지 남편 걱정도 중간중간 하셨지만 남편은 정작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작 아주머니가 옆에 계시다는 게 다행이었죠. 그리고 아버님은 찾아뵐 때마다 점점 눈에 띄게 쇠약해지시더니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이 되자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네, 아버님, 저 왔어요. 아버님 며느리 왔어요. 아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거 꼭 잊지 말아야 한다. 나 믿지? 더듬더듬 쇳소리를 내뿜으며 힘겹게 하시는 말씀에 무슨 말인가 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아버님이 한 말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네 남편 뒤를 꼭 봐봐. 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상하다. 이상해. 왜 저에게 굳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것도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아버님은 유언으로 그 말을 남기시곤 그날 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버님 장례식을 다 치르고 도련님 동서와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친정엄마가 저를 달래주시겠다고 집에 와 계셨어요. 엄마, 나 괜찮으니까 집에 가 계셔.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정말 괜찮겠어? 나 괜찮아. 저는 저도 모르게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 집 뒤편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저번 날부터 딸아이가 이상한 짐승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던 그 창고요. 저는 창고로 향하며 그 문고리를 잡을 때까지 제발 아니길 바라는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내 망상일 거야, 내 착각일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창고문을 열자마자 닥쳐온 광경은 제가 도통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녀가, 그것도 엄마 쪽은 옷이 다 찢어진 채로 딸을 끌어안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구해주세요. 제발 구해주세요. 40대 중년으로 보이는 여자가 저를 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털썩 주저앉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리곤 모녀 쪽으로 다가가 손에 잠긴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옷도 축혀 세워 올려주었고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에... 당신 남편이 우리를 감금해놓고 짐승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그 못된 새끼, 쳐 죽일 새끼가요. 얼른 경찰에 신고해줘요. 우리 좀 구해줘요. 우리 애가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여자의 말에 여자아이를 보니 어린아이는 한눈에 봐도 삐쩍 말라 보이고 안색도 새파란 게 결코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급히 112에 신고를 했고 곧바로 경찰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쭉쭉 흘러가게 되었어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부터 남편에 대한 추악한 비밀까지 모두 선연히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때 어떻게 다 버티고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딸아이와 엄마가 없었다면 그대로 정신을 놓고 싶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모녀의 정체는 남편이 좋아했던 여자였고 그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술집 접대부였고 자기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그대로 딸까지 납치해 감금해버린 것이었다고 진술했어요. 저는 그 인간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눈빛도 그렇고 저희 술집 단골이었는데 이상하게 팁을 많이 줘도 깨림직했어요. 여자는 제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 같아 일부러 만남을 갖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같이 살자고 했다고 하는데요. 두 집 살림을 하자고요. 그런데 그 여자의 거부가
남편으로 하여금 더 추악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었죠. 지금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창고 뒤편에서 딸아이가 들은 짐승 소리, 그리고 저도 은연중 악몽처럼 들었던 울음소리. 그것이 실제 사람이 낸 소리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도 소름 끼칩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남편의 진술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말을 하도 안 들었으니까. 죽어도 싸잖아요. 어차피 술집에서 일하는 앤데. 안 그래요? 만약 제가 정시의 모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남편은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의 유언으로 제가 발견해 그들은 살아나갈 수 있었던 거였죠. 그나저나 저희 시아버지가 어떻게 남편의 이런 짓을 눈치채실 수 있었는지 저는 그것이 미지수로 남아있었는데요. 도련님의 말을 통해 조금이나마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랑 아버지가 형수님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저희 형이 예전에 어렸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저희 집에 가다 뒀던 적이 있었어요. 저와 아버지가 둘이 낚시를 갔을 때요. 돌아와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형 방에서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형이 아직 초등학생이고 해서 따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형은 학교에서 쫓겨나고 저흰 그 뒤로부터 아니 특히 아버지가 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아버진 형을 엄격하게 대하셨고요. 그런 행동은 절대 안 된다고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형이 이제 그러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있었고요. 아마 아버지는 형이 아버지를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 때부터 형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이미 어린 시절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느꼈던 비인간적인 감정들은 너무나 정확한 직감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딱히 어떤 부분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시아버지의 말이 아니었다면 모녀가 살아나가지 못했을 테니 지금으로선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저는 남편과 완전히 남남이 되어 딸아이와 잠깐 외국에 가서 살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 지내고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오니 더더욱 전 남편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이제 전 남편이 된 그 인간, 그 추악한 인간과 살을 맞부딪히며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끔찍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오랫도록 받아야 할 만큼 저 역시 내상이 컸는데요. 그래도 지금 딸과 이렇게 평범한 생활을 해갈 수 있음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 들으시고 충격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따뜻한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저는 유튜브를 즐겨보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제 친구가 한번 봐보라며 보내준 이 사연 채널에 푹 빠져서 요즘은 사연 듣는 재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일할 때는 듣기가 힘들지만 일 끝나고 집에 와서 혼자 맥주를 마실 때마다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서 좋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다 싶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어떤 분에겐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성 들여 써볼 테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올해로 40대에 접어든 여성입니다. 3에서 숫자가 4로 바뀌니 섭섭하기도 하고 싫기도 한데요. 그래도 빠듯하고 늘 조급하게 살았던 20대를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항상 힘든 시기였거든요. 저의 20대 중반부턴 청춘이란 말과 한참 거리가 있었어요. 남편은 힘들게 하고 주변을 마음 터놓을 것도 없고 여러모로 외롭고 쓸쓸했던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저의 유년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작은 소도시에서 자랐고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나고 자란 도시에서 오랫동안 중국집을 하셨어요.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쓰지 않고 두 분이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 바쁘셔서 어린 저와 동생과 놀아줄 시간이 별로 없으셨던지라 장녀인 제가 동생을 챙기곤 했죠. 부모님께서도 저를 믿고 동생을 맡기시기도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어린 자매가 집에 있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 손님들에게 괜히 말을 붙이기도 했고 음식을 나르기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준이가 일을 참 잘하네. 그러게나 말이야. 어린데도 벌써부터 엄마 일을 돕고 기특해 죽겠어. 어른들은 이런 저를 보면 칭찬을 해주셨는데 아마 그 칭찬이 듣기 좋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때부터 사교성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초등학교를 들어가서도 저는 아주 활발한 아이였어요. 조용히 있기보단 밖에서 땀 흘리며 뛰어놀길 좋아했고 낯도 가리지 않아서 남자애들과 곧잘 어울려 놀곤 했어요. 어쨌든 이런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다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사정이 좀 달라졌어요. 공부라는 압박이 들어왔으니까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공부를 조금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거의 책상에 붙어 있다시피 공부만 하는 거예요. 저러다 병나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요. 근데 친구가 그렇게 공부를 하니 저도 따라 앉게 되더라고요. 친구랑 놀고는 싶은데 공부가 끝나야 놀 수 있다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앉았고 앉았으니 할 게 없어서 교과서를 보게 됐죠.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딱 그 말처럼 친구 따라 공부하다가 대학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제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건 돈 낭비이고 사치였거든요. 고등학교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저는 반에서 거의 뒷자리 등수였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대학에 가니 부모님은 경설하며 떡을 돌릴 기세였고 덕분에 제 친구는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허나 제 성격이 어디 가나요? 대학에 가고 자유가 주어지니 저는 또 변했어요. 다시 활발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 아이로 돌아온 거죠. 청춘의 자유. 저는 이걸 정말 말 그대로 즐기고 또 즐겼습니다. 나이트도 가보고 미팅도 하고 친구들과 바닷가로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때 역시 학창시절처럼 참 즐겁고 낭만이 있던 때였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만난 남자친구가 저의 젊은 시절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었죠. 어느 날 친구와 무턱대고 떠난 경주 여행에서 모르고 길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지도 이런 게 발달된 때도 아니었고 또 시골길이라 계속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오토바이 한 대가 털털거리며 오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네? 저희 그냥 길을 잃어서.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와서 어디 가냐 묻는데 나쁜 생각이 안 들면 이상한 거죠. 근데 그 남자가 어떤 집을 가리키더니 저기가 민박집이라며 숙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밤도 깊었겠다.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곧바로 남자를 지나쳐 민박집으로 뛰어갔고 다행히 인상 좋은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처녀들 왜 이렇게 뛰어왔어? 땀이 흠뻑 젖었네. 어여 들어와요. 시원한 식혜 한 잔 내어줄 테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아주머니는 그날 땀에 온통 젖은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덤으로 시원한 식혜와 맛있는 불고기 밥상까지 차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먹는 내내 수저질이 멈추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청년이 들어왔어요. 저와 친구 둘 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까 저희에게 민박집을 알려주던 그 청년이었거든요. 어? 잘 찾아오셨네요. 여기 누구세요? 쟤는 내 아들이야. 인사해라, 민호야. 알고 보니 그 청년은 민박집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한마디로 영업을 잘했던 거죠. 근데 불빛에서 보니 그 청년 꽤나 잘생겼더군요. 약간 컴컴한 곳에서 말을 걸어 무섭기만 했는데 다시 보니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특히 눈매가 깊어 분위기 있어 보이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그 청년의 얼굴에 빠져 잠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자러 가야 한다는 민박집 아주머니의 말에 정신을 차렸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도 그 청년 얼굴이 잊히지가 않아 아른거리더라고요. 이대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아쉽게도 느껴지고요. 그렇게 잠을 뒤척이고 있을 때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는데 마침 청년이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잠이 안 오셨나 봐요. 아, 네. 같이 여기 와서 차라도 마시며 이야기 나누실래요? 그 청년이 말을 걸자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새빨개졌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촌스러웠죠. 근데 어색함이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저희는 그날 그 테이블 위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뭐 하면서 살지.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입이 저절로 고삐가 풀린 것처럼 말이 다다다 튀어나왔고 그 사람 역시 제가 편했는지 그랬어요. 왜 어차피 안 볼 사이면 더 말하기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죠. 우리는 시골의 밤 풍경을 별빛 삼아 낭만이 흐르는 가운데 서로를 그렇게 조심스레 탐색해 갔어요. 준희 씨는 대학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디자인과를 졸업하긴 했는데 사실 디자인이 정말 하고 싶은진 모르겠고 그래도 뭐 일단 이쪽 과를 나왔으니 전공 살려서 취직해야겠죠? 할 게 딱히 없으니까. 솔직히 요즘은 어릴 때가 그리워요. 아무 생각 없이 놀고 먹고 그때가 재밌었는데. 나이 먹으니 고민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준희 씨를 잘 모르지만 뭐든 잘할 사람 같아요. 그러니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한번 해봐요. 하고 싶은 게 뭐든. 그때 그 사람이 던진 그 한마디는 제 삶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름 아닌 웨딩 플래너라는 제 평생의 직업을 선택하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밤이 새워가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토막잠을 잔 후 언젠가 다시 만날 걸 약속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래도 만날 사람은 만난다 하죠. 운명처럼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냐고요? 바로 제가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쯤 저희 대학교 교정에서 말이죠. 대학교 교정에서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아는 체 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운명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졌어요. 와, 이런 우연도 다 있네요. 준희 씨를 여기서 다시 만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바쁘지 않으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끝나고 맥주 한잔 할래요? 그리고 저와 그 사람은 그날 밤 내내 맥주를 마시며 지난날 나누었던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당시 일을 하며 돈을 벌다가 저희 학교 건축과 교수님이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 강의를 듣곤 문득 건축이 하고 싶어 우리 학교 건축과를 지원했다 했어요. 와, 실행력이 대단한데요? 그래서 그렇게 시험 쳐서 바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네요. 이 나이에 신입생이라니. 뭐 어때요? 원하던 거 배우게 됐으니 너무 잘 됐네요. 진짜 축하해요. 준희 씨는요? 준희 씨는 하고 싶은 거 찾았어요? 제 이야기 기억하고 계셨네요. 네, 저 찾았어요. 웨딩 플래너요. 우연히 결혼 박람회 갔다가 관심 갖게 되었어요. 와, 웨딩 플래너요? 준희 씨랑 왠지 잘 어울리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에 당시 웨딩 플래너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었고 그 사람은 자기 일처럼 축하해 주었어요. 저희는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은근한 호감이 있다는 것을요. 맥주를 한 잔 마시다 그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마시다 또 쳐다보고 그런 만남 끝에 제가 먼저 테이블 밑에서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며 저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죠. 너무 매력적이었던 사람과 인연이 되어 삶을 함께 누리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 낭만스럽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남편으로 이어지기까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는 1년 사귀다 바로 시어머니 되실 분을 뵈러 갔고 민박집 아주머니였던 시어머니는 당시 제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지라 무척 놀라하시며 반가워하셨어요. 아유, 우리가 이런 인연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어서 들어와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모두 좋은 분들이시고 하니 얼른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어요. 결혼이 이르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아, 너 이제 직장 들어갔잖아. 조금 있다 해도 늦지 않을 텐데 꼭 지금이어야 하니?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 아직 대학생이라며. 그럼 돈 모아놓은 것도 없겠구만. 아, 그래. 나도 네 엄마 말에 동의한다. 서로 직장인이 돼서 결혼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좋아. 막말로 네가 다 벌어야 하는 거 아니냐?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며 조금만 늦추면 안 되겠냐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걱정이야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소중하게 키운 딸이 생활비 벌며 남편 내조한다는데 싫죠. 근데 저는 당시 너무나 낙관적이었어요. 생활비 벌면서 남편 내조하고 남편이 바로 졸업 후 취직하면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여겼어요. 제 생각을 꾹꾹 담은 종이까지 만들어 부모님을 설득했고요. 여기엔 남편까지 합세했습니다. 결국은 부모님도 아유 그래 알았다. 대신 잘 살아야 한다. 하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허나 그때는 몰랐지만 당시 어머니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를 그 후로 1000번은 더 넘게 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초반은 무난했어요. 당시 저나 남편이나 모은 돈이 없어서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양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그 돈은 살림에 보태 썼고요. 하지만 저는 웨딩 플래너로 첫 시작을 하고 있던 사회초년생이었기에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사회초년생이면 아시겠지만 일도 어리숙하고 사람관계도 잘 다뤄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남몰래 우는 날도 많았고 선배한테 깨지는 일도 허다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붙잡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야 했어요. 사실 웨딩 플래너라 하면 서비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서비스뿐 아니라 영업을 같이 해야 해요. 그것까지 다 하려면 일주일에 주 6일, 7일을 근무해도 빡빡하고 결국은 몸이 죽어나죠. 거기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 집 수입원의 대부분을 제가 다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대학생이다 보니 생활비부터 보험까지 자잘한 것들을 다 제가 내야 했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솔직히 이런 퍽퍽한 생활에 치여 살다 보니 결혼을 조금 늦게 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슬그머니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저를 위해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고생해줘서 고마워. 나도 얼른 취직할게 라는 말들을 많이 해줘 없는 힘도 짜내어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버텨나가자 시련에도 끝이 온단 말이 있듯 남편이 드디어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을 할 수 있게 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에겐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뭄의 비와 같은 날이었죠. 근데 이상하게 남편은 어디를 내도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심지어 면접 연락조차 오질 않았어요. 분명 학점도 나쁘지 않고 인턴 경력도 없지 않은데 왜 이러지 싶었습니다. 취직에도 운이 필요하다고 남편에게 운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저도 조바심이 들면서 닥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여보, 오늘도 연락 안 왔어? 왜 안 왔지? 이상하네. 아이, 그만 좀 물어봐. 너 지금 돈 번다고 유세냐? 나도 취직할 거야, 곧. 어련히 연락 오겠지. 왜 이렇게 목살게 구냐, 사람을? 뭐?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나는 그냥 물어본 거야. 당신 압박하려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도로 들렸다면 미안해. 됐어. 말 걸지 마. 짜증나니까. 남편은 취직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점점 쪼잔해지고 옹졸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 까먹고 밥을 못 차리고 나가면 그걸로 저를 닥달하며 너 나한테 지금 눈치 주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너무 바빠 일 때문에 그랬다며 친히 해명까지 해야 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마 들으시면 헛웃음 지으실 것 같은데요. 남편은 소고기를 좋아하고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했는데요. 근데 사실 식당에서 소고기 사 먹는 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 소고기 구워주며 의욕도 좀 돋굴 겸 부부 사이도 회복할 겸 겸사겸사 소고기를 샀어요.
근데 한여름날 불 앞에서 소고기를 굽고 있으니 너무 덥고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남편 먹이는 건데 열심히 굽자 싶어서 정성껏 굽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소고기야? 당신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해주려 그러지. 얼른 씻고 앉아. 배고프지? 기 막혀. 됐어. 안 먹어.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걸 구워준 건데도 왜 저런 반응인지 순간 화가 나 남편 따라 들어가 따졌어요. 근데 남편 하는 말이 날 챙기고 싶었으면 식당에서 안 먹고 왜 굳이 마트에서 산 건데? 우리 집 소고기 먹을 형편도 안 되니까 집에서 구워 먹는다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나한테 하진 못하는 말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고. 너 참 진짜 쪼잔하다. 그러고 싶냐 진짜? 뭐? 아니 누가 할 말을. 난 당신이랑 조금이라도 사이 좋아지고 싶어서 내 딴엔 노력한 거야. 더워 죽겠는데도 고기 구워가면서. 근데 뭐가 어쩌고 어째? 어쩜 당신은 사람 마음을 이런 식으로 짓밟아. 짓밟긴 네가 하는 행동에 배려가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날 너무 화가 나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고 한 달간이나 그 때문에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완전 냉전기였어요. 이혼 이야기만 안 끝냈다 뿐이지 누구 한 명이라도 건들면 이혼이라는 글자가 바로 튀어나갈 분위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냉전기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먼저 뻘쭘한 얼굴로 제 어깨를 툭 치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합격했어. 어딜? 내가 원하던 건축회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오늘 연락 왔어. 최종 합격했다고. 그간 미안했어. 내가 열등감이 너무 지나쳤나 봐. 남편이 원하던 회사에 드디어 합격하게 된 거였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때 속으로 남편이 취직해서 이제 살림에 보탤 수 있다는 것도 좋았지만 더 이상 열등감에 시달린 애꿎은 소리 듣지 않아도 되니 그게 더 좋았어요. 그만큼 남편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저희는 그날 오래간만에 부부간의 사랑도 나누고 이제부터 열심히 돈 벌자는 말도 하며 서로 으쌰으쌰 했어요. 남편이 먼저 사과했기에 제 마음도 눈 녹듯 사르르 풀렸고요. 남편 취직하기 전 그 일주일이 천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고 서로 배려하고 자주 웃고 행복이 뭔지 다시금 알아가는 시기였죠. 근데 남편이 취직을 하고 한 달쯤 되니 다른 스트레스가 오네요. 남편이 새로 다닌 회사에 적응하면서 야근과 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일적으로 바쁜 거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그거 이해 못할까 봐요. 근데 남편은 꼭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온갖 짜증을 저에게 퍼붓곤 했어요. 제가 무슨 감정 쓰레기통도 아닌데 그 스트레스를 도대체 왜 아내에게 푸는 걸까요? 여보,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당신 힘든 거 알겠어. 근데 집에선 화 좀 그만 내면 안 돼? 당신 사소한 걸로 이러는 거 나도 이젠 지쳐. 어제는 냉장고 수리기사한테까지 일 못한다고 별것도 아닌 걸로 화냈잖아. 솔직히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야, 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 일 못하는 놈 못한다고 지적하는 게 무슨 잘못인데. 내가 지적 안 해주면 그놈이 딴 데 가서 실수하니까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언제 화를 냈어? 지금도 내잖아, 지금도. 그건 네가 먼저 시작하니까 그렇지. 답답하다 진짜. 넌 맨날 날 헐뜯기 바쁘지? 그 재미로 살지 너? 남편은 그 뒤로 한동안 삐져서 저에게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아주 천하의 못돼먹은 아내 취급하는데 못 봐주겠더라고요. 심지어 밥으로 시위까지 했어요. 일부러 애써 차려놓은 밥 안 먹고 출근하는 식으로요. 정말 초딩, 아니 유딩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위해 만삭이 되면서 잠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슬슬 남편이 저를 조여오더라고요. 자기가 가장이라는 거죠. 저에게 온갖 걸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심각한 짠돌이로 변해갔고요. 아이 육아용품 사는 것도 눈치를 주더라고요. 너는 왜 중고로 살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사냐?
아님 좀 얻어 입어. 주변에 친구 없어? 내가 주변에 애 낳은 친구가 어딨어? 내가 제일 일찍 결혼했는데. 없어. 그리고 이건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를 위해 사는 건데 이런 걸 아끼면 어떡해? 아껴야지. 그런 것도 우리 집 생활비가 얼마나 된다고 애한테 돈을 팍팍 써. 애는 어차피 알아서 크게 되어 있어. 그리고 글자도 못 읽는 애한테 동화책은 왜 벌써부터 사는 건데? 그런 돈도 좀 아껴라, 아껴. 아, 맞다. 말 나온 김에 다 하자. 너 저번에 시장에서 옷 샀더라? 어차피 애 돌보느라 밖에 나갈 일도 없는데 옷은 뭐하러 사냐? 네 옷 긁을 돈 있으면 남편 속옷이나 사줘라. 사치하지 말고. 뭐? 사치? 내가 무슨 사치를 한다 그래? 나 1년 만에 옷 처음 샀어. 그것도 살까 말까 100번은 고민하다 산 거라고. 걸레짝 같은 옷만 입고 다니면 애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당신은 회사 간다고 몇십만 원짜리 옷을 그것도 백화점 브랜드로만 턱턱 잘도 사면서 내가 옷 좀 샀다고 그걸 사치라 그래? 남편은 자기가 번 돈으로 제 옷 사는 거 하나 보지 못했어요. 그걸 사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대학생 때 그렇게 혼자 돈 벌면서 아둥바둥했던 건 생각 못하는 건지. 저는 맹세코 제가 돈 벌 때 남편 사고 싶다 하는 거 안 사준 적이 없어요. 책이 필요하다 하면 책을 사주었고 취직에 면접 때 필요한 종장도 비싼 걸로 해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생색 한 번 낸 적이 없죠. 오히려 내 남편 사주는 건데 제 거 하나 더 아껴가면서 사주곤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아이를 데리고 못 참겠다 싶어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남편이 뭐라 그러던지 말던지 친정에라도 가 있어야 제가 숨이 트일 것 같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갑자기 오자 놀랬는지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없긴 없는 애가 목소리가 다 죽어가? 너 김서방이 힘들게 하는 거지? 김서방 바람 펴? 엄마 무슨 그런 오바를 해. 아니야 그런 거. 좀 싸웠어 그냥. 엄마는 제가 살이 쪽 빠졌다며 계속해서 걱정하셨어요. 아빠도 말씀은 없으셨지만 은근히 신경 쓰시는 눈치가 분명했죠. 제가 자는 사이 두 분의 목소리가 방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데 괜히 청승맞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김서방이 잘못한 게 분명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결혼 일찍 하지 말랬더니 왜 저리 일찍 시집을 가선? 아휴, 내 속이 다 썩네. 옛말에 자식 문제가 제일 어렵고 힘들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아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 안 해? 내가 김서방한테 전화해볼까?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또 부부 사이에 싸움만 생기지. 우린 빠져있는 게 상책이에요. 엄마 말대로 내가 왜 시집을 일찍 가 이런 고생을 하는지 제 선택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 그날 아기를 꼭 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친정집을 나와 마음이 좀 추스러들었을 때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들어오자 남편은 이제 왔냐며 저를 비웃으려 들더군요. 아예 거기서 살지 그랬냐면서요. 그래서 대꾸 없이 들어가 아이 봐주고 그렇게 남편이 있는 듯 없는 듯 애한테만 집중하며 보냈어요. 거기다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건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곤 해서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올 때가 많았는데 눈에서 안 보이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끔 저희 집 오는 친구들이 너네 아기 낳고 어때? 사이는 좋아? 묻곤 하면 남편 없으니까 세상만사가 편해. 이대로 출장이 길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곤 했죠. 연애할 땐 그토록 좋았던 우리, 서로 한 번이라도 더 껴안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우리인데 어쩌다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 가끔 과거를 떠올리다 보면 그런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 씁쓸해지기도 했지만 일부러 그런 감상엔 저지려 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애를 낳고 잠시 쉬니 일이 무척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땐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게 된 웨딩 플래너 일은 솔직히 일하는 시간도 많고 정말 못 벌 땐 100만 원만 가져가는 직업이었지만 제가 잘만 하면 한 달에 500, 600도 가져갈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났어요.
제 능력으로 원하는 성과를 내면 그만큼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점이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확실히 애를 낳고 일을 해서 그런지 전보다 훨씬 마음의 여유가 있고 고객 상대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결혼하시려는 분들은 나이대가 높은데 그에 비해 나이 적은 제가 웨딩 플래너로 오면 조금 못 믿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나이가 있고 애엄마라 하니 제 결혼 생활을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행히 그렇게 저는 새로 시작한 일에서 흥미를 찾고 다시 삶의 활력을 찾았습니다. 애엄마란 이유로 몇 년간 잊고 지냈던 저라는 존재를 다시 일에서 찾은 느낌이었죠. 근데도 남편은 가끔씩 늦게 일하고 들어올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야, 그거 얼마나 번다고 그 고생을 하냐? 그 시간에 차라리 애를 보지. 애 저렇게 어린이집에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보기 안 좋아. 저번에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 너 어디 다니느냐고. 어딜 다니길래 애는 안 챙기냐고. 내가 무슨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생활비 보태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나도 일하고 싶어. 이 일 하는 게 좋고 몇 푼을 벌든 간에 그건 당신이 관여할 바가 아니지. 하여간 말은 청산유수다. 그리고 돈 버는 건 좋은데 아내 역할도 좀 해라. 내 셔츠가 구겨져 있잖아. 저꼴로 다니는 게 보기 좋냐? 처음엔 제 걱정해주느라 그런 소리 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 보느라 일에 치여 사느라 나름 남편이라고 걱정되나 보다 싶었죠.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돈 벌면서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꼴이 그저 눈에 보기 싫었던 거죠. 전 그럴수록 더 보란듯이 일하고 애 돌보고 하며 저답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 말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했거든요. 그러다 심장이 아찔할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바로 아이 일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일이 밀려 회사에서 야근을 하느라 늦게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에서 애를 봐주기로 약속한 날이었죠. 그런데 분명 집에 남편이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도착하니 남편은 없고 아이만 덩그러니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거기다 아이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엄마, 나 아파. 많이 아파. 열나. 아이의 말에 머리를 만져보니 불덩이였습니다. 어머나, 어떡해! 너무 놀라 곧바로 핸드폰을 찾아 울부짖고 말았어요. 119죠? 빨리 와주세요. 지금 우리 애가 많이 아파요. 다행히 119 구급 차량이 5분 이내로 도착해 빠른 시간 안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좀 봐주세요. 의사 선생님에게 매달리듯 아이를 봐달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크게 아팠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쪽으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아프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건 다른 검사도 해봤지만 몸에 이상은 없었고 단순히 발열 증세가 심했던 거였어요. 아이의 고열은 주사와 링거를 맞으며 찬찬히 내려갔고요. 미안해 정원아. 엄마가 늦게 와서 정원이 많이 아팠지? 아니야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오히려 저보다 더 기특하고 의연하게 말해주는 아들이 고마워 눈물이 다 났습니다. 하지만 제 화는 곧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대체 이 인간 어디서 뭘 하고 있었길래 애도 안 보고 있었던 건지 당장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았어요. 어디야 지금? 나 술집인데 왜? 당신 미쳤어? 아,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너야말로 미쳤냐? 지금이 몇 시야? 당신 내가 오늘 정원이 봐달라고 했던 거 잊었어? 지금 정원이 응급실이야. 응급실? 그래, 당신이 없던 바람에 애가 아파서 혼자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더라. 아이씨, 알았어. 지금 갈게. 좀만 기다려. 곧이어 남편이 헐레벌떡 민망한 얼굴로 달려오긴 했지만 오히려 더 화가 날 뿐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회식이 길어지고 술이 들어가다 보니 애 봐주는 날인 걸 깜빡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게 지금 와서 뭐 중요한가요? 어차피 일은 벌어졌는데.
저는 정확히 이렇게 말하곤 애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남편이 안 들어온 그날, 바로 그날 벌어진 일인데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단순히 회식에 간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건 바로 남편의 휴대전화에 온 알림 때문인데요. 남편은 평소 일할 때 쓰는 핸드폰이 따로 개인용 핸드폰이 따로 있었는데 어느 날 업무 핸드폰으로 자기야 뭐해? 라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하필 그때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기 전 뭘 좀 확인한다고 잠금 장치를 풀어뒀던 터라 문자를 확인할 수 있었죠. 처음엔 광고성 메시지인가 생각했는데 기분이 쎄해 클릭을 했어요. 근데 웬걸? 어떤 여자와 주고 나눴던 사랑의 문자가 가득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여자는 저희 아이가 아픈 날까지도 남편과 함께 있었는지 다음날 잘 들어갔어 라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남편을 패대기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끓는 피를 잠시 식히고 일단 증거 확보를 위해 남편의 문자 내역을 모조리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보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출장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말한 날 저는 문자 내역에서 미리 알아둔 상간녀의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니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마트에서 장 본 짐을 가지고 손을 꼭 잡은 채 계단을 걸어 올라오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흠칫 놀라 짐까지 떨어뜨리시고요. 뭘 놀라니? 웃기게도 남편은 상간녀를 보호하려 들었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알고 왔긴 당신 보러 왔지. 상간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근데 예쁘게 생겼다. 어리고. 실제로 본 상간녀는 어려 보였습니다. 상간녀 역시 남편 뒤에 숨어 저를 흘깃흘깃 쳐다보는데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나는 그 심보 역시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쨌건 그 여자 상대로도 소송을 걸 생각이었으니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야, 너는 애가 아픈 날에도 전현을 만나고 있었더라? 나한텐 회식이었다며. 회식이 아니고 불륜 파티였네. 너 대단하다 진짜. 여보, 진정하고 내 말 들어봐. 그래, 내가 바람핀 건 맞아. 근데 내가 너를 과소평가했어. 너가 이런 미친놈인 줄 알았으면 진즉에 때려잡았을 텐데. 난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네가 불륜 같은 개짓거리를 저지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출장 갈 때마다 이 집으로 왔겠지? 난 그것도 모르고. 개짓거리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야, 솔직히 너가 뭐 잘한 거 있냐? 너가 아내로서 뭐 제대로 내조를 해주길 했어? 뭐 했어? 일한다고 바쁘다 그러고 맨날 집에 붙어있지도 않았던 게? 네가 뭘 나를 남편이라 생각이나 했냐? 아, 그래서 바람 폈니? 내가 널 남편 대우 안 해줘서? 더 말하지 말고 이혼 소송 갈 거니 그리 알아. 위자료 뜯을 만큼 다 뜯고 끝낼 거니까. 독하게 말하고 내려왔지만 집으로 가는 내내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뿌얘질 정도로 울고 또 울었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분했어요. 저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세월이 그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아이는 키워야 했기에 얼른 이혼하고 새살림을 꾸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집을 구해 따로 나와 살면서 부모님께 말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였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역시나 땅을 치시며 오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장에 그놈 멱살을 잡겠다며 길길이 날뛰셨고요. 내가 실수했다. 어떻게든 널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우리 귀한 딸 자식 고생만 시켰구나, 내가. 아니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아빠도요. 나 씩씩하게 우리 정원이 목까지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응원해주세요. 우리의 하나는 얻었잖아. 저는 정말로 싱글맘이 됐으니 더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잘 살겠다고요. 상황이 저한텐 유리했던 만큼 위자료도 최대한 많이 받아내고 양육권도 가져왔으니 일단 그걸로 속을 풀고 우리 아이와 함께할 미래만을 생각했어요.
아이 학비도 책임지고 결혼 자금도 만들고 하려면 제가 열심히 일해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성과는 자연스레 따라오더라고요. SNS를 활용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 글을 보시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셔서 소개로 발을 넓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몰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노하우가 생겼고 나중에는 월 수입이 500, 600을 훌쩍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우니 아이와 함께 좋은 곳으로 바람을 쐬러 갈 수도 있었고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도 주기적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과 비교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이었죠. 그때는 돈을 벌어도 남편 눈치를 봤어야 했는데 이제는 돈을 벌면 저로 인해 누군가가 행복해지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중 어김없이 인생의 장애물처럼 남편이 등장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저에게 청첩장을 주러 온 것인데요. 그것도 제 SNS를 보고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왔더라고요. 결혼식 올 수 있으면 와. 호텔에서 열거든. 온 김에 호텔 구경도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보고 네 바람난 상간녀랑 한 결혼식에 오라고? 너 쪽팔리지도 않니? 쪽팔리는 건 너겠지. 그나저나 애 데리고 월급 200으로 살 수 있냐? 좀 도와줄까? 내가 주는 양육비로도 사는 거 퍽퍽할 거 아니야. 니네 친정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듣자니 너 친정에 얹혀 산다며. 얼마나 살기 힘들면 친정에 사냐? 내가 마음이 다 안 좋더라.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준 청첩장을 찢어버리고 말했습니다. 다신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전 남편은 그 말에 실실 웃기만 할 뿐이더군요. 전 남편이 왔다 간 이후로 저는 물도 마시지 못한 채 속을 삭히고 있었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흥신소에 문의해보는 건 어때? 한번 제대로 알아봐. 친구 말을 듣자 정말 상간녀에 대해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불리는 건 하긴 했지만 둘이 어떻게 만났고 그런 건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문의를 했어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철저하게 알아내기 위해서였으니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 결과 제가 흥신소로부터 받아본 정보는 충격적이더라고요. 둘은 이미 만난 지 5년이 넘은 관계였어요. 남편의 직장에 사무보조로 들어왔던 때부터 만남을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여자에게 집을 해주었는지 남편 명의의 빌라에 여자가 살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제가 가서 깽판 쳤던 그 집이 남편이 사준 집이었던 거죠. 언젠가 생활비가 너무 비어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 허리 디스크 수술비로 돈을 좀 보태드렸다 하더니 개뻥이었던 거였어요. 자기 시어머니까지 동원해 거짓말을 하다니 진짜 한심했습니다. 게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있었는데요. 바로 상간녀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 여자 사기꾼이더라고요. 일명 꽃뱀이라고 하죠. 돈 많은 남자 뜯어 결혼하는 그런 여자들이요. 유흥업소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이미 그걸로 한번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까지 있었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이 그런 걸 알고 있을 리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쾌감의 미소를 지으며 전 남편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얼굴을 알아본 몇몇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고 특히 시어머니는 충격받으신 얼굴이셨어요. 저는 식이 시작되기 전 전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네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야. 잘 읽어봐. 뭔 수작질이야. 여길 진짜 오면 어떡해. 당장 나가. 읽어봐. 전 남편은 제 말에 머뭇거리더니 자기도 뭔가 찜찜한 게 있었던지 찬찬히 서류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곤 그걸 보던 저는 이 똑같은 서류 봉투를 시어머니에게도 전해드린 뒤 나왔죠. 나중에 듣기론 식이 진행되기도 전 결혼식은 파토가 났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회사를 나와 몇 년 방황하다 자기 회사를 차렸는데 그것도 망해 고시원 신세를 지낸다 하고요. 참 세상 일 알다가도 모르죠. 대신 저는 행복하니 그걸로 됐습니다.
제가 한 지 좀 나쁘긴 했어도 잘한 거 맞죠? 사실 이렇게 속풀이하듯 글 써본 게 얼마만인지 쓰면서 우울하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남편의 불륜 현장을 직접 미행하기보다는 흥신소나 전문적인 업체를 고용하실 걸 추천드려요.